로베스피에르, 혁명의 탄생. 우리 내부의 적들을 정복합시다. 그러고 나서 지구상의 모든 독재자들을 향해 진군합시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라면 나 자신이 큰 소리로 전쟁을 요구하겠습니다. 나는 추악한 음모꾼들이 바랄 만한 전쟁이 아니라 자유의 전쟁이, 자유의 정령이 선포할 전쟁, 프랑스 민중이 스스로 수행할 전쟁, 그리고 그 자신이 애국파인 대신들과 장군들이 우리를 이끌 그런 전쟁을 요구합시다. 조롱과 비꼬는 직설적인 연설. 프랑스인들이여, 안내자도 지도자도 없이 자유를 쟁취할 수 있었던 7월 14일 옛 사람들이여, 전 세계를 해방시킬 군대를 양성합시다. 사토비의 병사들이여, 이리로와 승리를 향한 우리의 노력을 인도해 주오. 당신들은 어디에 있는가? 바스티유의 성벽 앞에서 용기를 입증했던 시민들이여, 오시오. 자유가 당신들을 제1열로 부르고 있어. 어디에서도 당신들을 찾을 수 없구려. 빈곤, 박해, 새로운 전제 군주들의 증오가 당신들을 흔들어 놓았으니 이 모든 독재자들에게는 여전히 너무도 미약한 것으로 보였던 잔인한 법, 이 법이 아니더라도 그들은 그대들을 신속하게 학살할 수 있었으므로 희생된 시민들이여, 그대들은 이제 우리와 함께 싸우지 않는구려. 그토록 많은 지방에서 광신과 특권층과 배신의 폭력 아래 쓰러진 불운하고 고결한 시민들이여, 그대들은 이제 오지 않는구려. 그렇다면 우리의 국경을 방어하는 데 특별히 헌신했던 국민방위 대원들이라도 오시오. 뭐라고? 아직 무장하지 못했다고? 뭐라고? 2년 전부터 무기를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상관없으니 오시오. 우리가 우리의 재산을 처분해 여러분에게 무기를 사줄 것이오. 우리는 미국인들처럼 아무것도 없이 싸울 것이오. 오시오. 우리가 직접 레오폴드에게 진군합시다. 오직 우리 자신의 충고만을 따릅시다. 뭐라고? 여기 전쟁의 반대자들이 나를 가로막습니다. 여기 브리소스는 나르본 백작이 이 모든 전쟁을 인도해야 하며 라파에트 후작의 명령 아래 행군해야 하고, 국민을 승리와 자유를 이끄는 것은 정부, 황가 대신의 몫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프랑스인들이여, 이 한마디가 모든 환상을 깨뜨립니다. 그 한마디가 나의 모든 계획을 무효로 만듭니다. 모든 민족들의 자유여, 안녕. 독일 제후들의 모든 권력이 분쇄된다 해도 그런 방식으로는 아닐 것입니다. 콩도르세, 백가전서 집필에 참여한 계몽사상가였으며 혁명이 일어나자 정치에 뛰어들었다. 브리스파, 트롱파의 일원이었으며 루이 16세의 사형에 반대했다. 운변술에서, 그리고 특히 농가의 힘에서 로베스피에르는 브리스와 버린 결투에서 의심의 여지 없는 승자임이 드러났다. 그리고 이 승리는 그가 다시 치를 1년의 논전, 특히 1월 18일의 논전, 특히 1월 18일의 논전에서 더욱 명백해졌다. 그러나 그의 승리는 허울뿐이었다. 자코벤 클럽에서 다수 많은 빛이 그를 지지했다. 그러나 브리스는 콩도르세, 이스나르
그리고 지롱드도 두 출신 의원들의 지지를 얻고 여전히 의회를 마음대로 조종했다. 브리스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들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로베스피에르의 영역에서 로베스피에르와 불공정한 싸움을 계속해봐야 무슨 소용이겠는가. 국경의 상황에 관한 만화에 가까우리만큼 낙관적인 나르본의 보고 1월 10일 에와 이어 레오폴트에게 모든 반혁명적 동맹을 분명히 포기할 것을 촉구하는 새로운 최후 통첩을 보내자는 것으로 끝을 맺는 장순회의 연설 1월 13일 의원은 1월 25일 그런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후 브리스가 열정적인 연설을 한 곳은 자코벤 클럽이 아니라 입법의회였다. 가야되는 전쟁 준비를 효과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자코벤은 로베스피에르의 주도 아래 진정으로 민중적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여론운동을 촉발하고 지도해야 했다. 그러나 자코벤 클럽의 통신위원회는 거의 전적으로 브리스파와의 수중에 놓여 있었다. 114, 117, 207조. 따라서 지방협회들은 생토 노래가에서 진행되는 논쟁에 왜곡된 메아리만을 들을 수 있을 뿐이었다. 지방의 협회들은 로베스피에르가 처음으로 판단 실수를 저지르고 있으며 모 협회의 절대 다수가 전쟁 지지를 선언했다고 믿었다. 그러한 믿음은 현직 애국파 의원들이 지닌 완전히 새로운 위신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다. 특히 브리스의 계산은 부분적으로 정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적 공경에 빠진 극빈층은 입법의회 초기의 정치적 투쟁에 대해 확연한 무관심을 드러낸다. 혁명이 시작된 지 2년 반 만에 그들은 자신들의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을 확인했고 불만이 쌓여 의기소침해졌다. 브리스파는 그들에게 코블렌츠가 유일하게 그들의 빈곤에 책임이 있다고 지목했다. 또 민중에게 매일 고발당하는 이 독재자들과 착취자들을 제거하는 데에는 전쟁으로 충분하다는 매혹적인 주장으로 그들의 애국심을 이용했다. 그리하여 브리스파는 확실히 샹킬로트와 중간계급에 무시할 수 없는 일부를 흥분시키고 그들을 자신들의 정책에 결집시키는 데 성공했다. 물론 그들의 즐거운 노래는 오래가지 못했다. 그러나 전쟁이라는 생각이 민중 계층 일부에게 지지를 얻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에는 의회에 전달된 편지들과 청원서들을 훑어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로베스피에르가 이를 반박하는 데 성공하려면 단지 저 광범위한 민중과 지방 청중에게 지지를 얻기만 해서는 안 됐다. 그는 전쟁의 유혹을 물리치게 해줄 구체적이고 유익한 계획을 제시해야 했다. 그는 프랑스 내부의 고블렌츠를 어떤 일이 있어도 타도할 것을 요구하는 데 만족해서는 안 되며 경제적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삶과 최소한의 물질적인 풍요를 보장해줄 조치들을 제안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 사회적 문제에 대한 로베스피에르의 무관심이 그러한 인식을 방해했다. 그리고 그가 반복하여 브리스오에게 가한 맹렬한 공격은 결국 적지 않은 실증을 초래했다. 마라는 아마도 이러한 답보 상태가 실패로 끝날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두 사람은 어떠한 심각한 견해 차이도 없이 나란히 투쟁에 돌입한 이래 여전히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 마라는 1월 중순 로베스피에르를 방문하기로 결심했다. 이 두 사람이 그 만남에 대해 남긴 글들은 서로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 마라가 꿈꿨던 것은 일시적 독재 권력의 지도를 받는 민중봉기였다. 로베스피에르는 1792년 8월 10일 봉기나 공안위원회에 대해 여전히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폭력이나 유혈 없이 반혁명을 제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었다. 결국 두 사람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로베스피에르는 다음과 같이 썼다. 대화는 공적인 문제에 관한 것이었는데 마라는 내게 그 문제들에 대해 필사적으로 이야기했다. 나는 그에게 애국파, 심지어 가장 열렬한 애국파가 그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들, 즉 그가 특권층의 지지자들 뿐 아니라 자유의 벗들을 분노하게 하는 몇 가지 불합리하고 폭력적인 제안들을 끊임없이 고집스럽게 되풀이함으로써 자신의 글에서 제시한 유용한 진실들이 가져올 수 있는 이익을 스스로 막았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
그는 자신의 생각을 옹호했다. 다음은 마라의 말이다. 로베스피에르는 겁을 먹은 채 내 말을 들었다. 그는 창백해졌고 얼마 동안 침묵을 지켰다. 이 만남은 내가 그에 대해 늘 품고 있던 생각, 즉 그가 현명한 의회 의원의 지식과 진정으로 덕있는 사람의 공명정대함을 갖췄지만 또한 정치가의 안목과 대담함을 갖추지 못했음을 확인해 줬다. 두 사람은 국민공회에서 함께 의석을 갖게 될 때까지는 더는 서로 만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갈라서지 않을 것이다. 이와 달리 당통은 다른 이유로 약해진다. 그는 로베스피에르에 대해 말한다. 파멸하기를 원한다면 홀로 파멸하기를, 그리고 언론일 고르사스는 변절하기 시작해 곧 지롱드파의 대열에 합류할 것이다. 평화파는 이미 물러서기 시작했다. 아마도 브리스는 1792년 1월 20일 자코뱅에서 연설하면서 평화파의 후퇴를 느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순수한 마음, 생각의 정직함을 맹세하고서 로베스피에르가 자신을 크게 상심시켰다고 말한 뒤 로베스피에르에게 동적산잔이나 다름없으며 또한 아무 소용도 없는 저항을 종결 지을 것을 촉구했다. 모든 사람이 크게 감동했다. 장자크 루스의 친구이자 연루한 아카데미 회원 디조, A.M. 디조는 두 투사에게 서로 포옹할 것을 간청했다. 순종하는 것 외에 달리 어떻게 답하겠는가. 감동한 청중들의 흐느낌 속에서 두 사람은 얼싸안았다. 그리고 이튿날 브리스와 고르사스의 신문들은 그 장면을 기술하면서 로베스피에르가 브리스의 주장에 합류했음을 암시했다. 그러나 로베스피에르는 브리스와 포옹을 마친 후 자신의 견해를 분명히 했다. 이 일이 결코 모든 사람이 공익에 대해 가져야 하는 견해를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공공의 안녕을 위해 필요하다고 믿는 것을 모두 위행하기 위해 나는 브리스 씨의 연설에 대해 다음 회의에서 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는 약속을 지켰다. 1792년 1월 25일 그는 전쟁에 반대하는 마지막 연설을 했다. 새로운 주장이나 구체적인 제안은 없지만 어조는 특별히 더 비장했다. 푸르름과 꽃으로 뒤덮인 넓은 대지 위에서 춤추며 무기를 들고 놀이를 하고 기쁨의 함성과 군가로 대지를 울리고 있는 수많은 민중들을 보는 듯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땅이 꺼지고 꽃, 사람, 무기가 사라집니다. 희생자들로 메어진 구덩이만이 보입니다. 달아나시오, 달아나시오. 여러분이 서 있는 땅이 그곳을 뒤덮은 꽃들 밑으로 무너질 때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튿날인 1월 26일 로베스피에르가 전쟁에 관한 토론을 계속할 것을 요구하자 브리스파 의원 라스루스가 입법의회에서 논의될 예산 문제를 다루는 것이 긴급하다고 주장하며 반대했다. 갑자기 눈에 띄게 궁지에 몰린 로베스피에르의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지지를 얻는 것은 라스루스였다. 자코뱅의 다수는 결국 진력이 났다. 그들은 두 사람, 즉 옳기는 하지만 특히 부정적인 비판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틀리긴 했지만 적어도 긍정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사람 가운데 누구도 지지하지 않으면서 강박관념에서 벗어나듯이 헛바퀴도는 토론으로부터 달아났다. 브리스의 계산이 정확했던 것이다. 232조. 로베스피에르는 2주 동안 침묵을 지키면서 단 2번 사소한 문제에 관해 발언하고 통찰력과 끈질김에서 그에 필적하는 비오바렌에게 평화를 위한 투쟁의 노력을 넘겨줬다. 그러나 스스로에게 다소 긴 침묵의 시간을 부과할 때면 늘 그렇듯이 그는 자신의 실패를 되돌아보고 분석하고 결국은 그 일로 되돌아왔다. 신경과민이 되어 천막 속으로 숨어드는 의기소침한 아킬레우스 같은 상태를 상상하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다시 연단에 오른 1792년 2월 10일 그는 자신의 견해를 되풀이하면서 이번에는 자유와 평등을 구할 방법에 관한 연설로 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그의 연설에 따르면 먼저 3가지 조치가 불가피하다. 첫 번째는 군대의 쇄신이다. 그리고 로베스피에르는 여기에서 같은 주제에 관해 지원의회에서 했던 연설을 상기시킨다.
귀족 장교들을 군대에서 숙청하고 그들을 애국파 평민 군인들로 대체해야 한다. 혁명에 대한 지지를 드러냈다는 이유로 불명예스러운 증서, 유명한 황색 증서, 카르투치 장을 발급하고 전역한 병사들과 같은 이유로 면직된 프랑스 스웨드 수비 대원들을 다시 소집하고 그들로 자유의 가장 공고한 성벽을 이룰 특수연대들을 조직해야 한다. 이 조치가 실행에 옮겨짐으로써 혁명력이면 승리의 주역이 될 지휘관들과 병사들, 그리고 1793년 가을 수립될 혁명군대의 윤곽이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마누엘, 루이 마누엘, 1751년부터 1793년, 1791년 12월 파리시 검사에 지명되었다. 국민공회에서는 국왕처형에 반대하여 의관직을 사임하였고 지롱드파가 몰락한 후 혁명재판소에 소환되어 처형되었다. 두 번째는 파리의 안전이다. 베티옹과 마니엘이 왕실의 무력 사용 가능성과 그에 대한 대비책을 염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직 루이 16세 우유부단함만이 3월 중순 뒷부르가 공고한 쿠데타를 무산시킬 것이다. 애국파 연대들이 파리에 머물러야 할 뿐 아니라 구 섹션의 상소화를 허가하고 고무해야 한다. 지구의 상소라를 주장한 1790년 5월 3일의 연설을 기억할 것이다. 117쪽부터 120쪽. 이 조치가 실행됨으로써 구들은 자신의 활동과 협력을 통해 위협받는 자유를 구하게 된다. 그리하여 1792년 8월 10일의 봉기와 5월 31일부터 6월 2일의 위대한 봉기, 지로드파를 몰락하게 만드는 1793년 5월 31일부터 6월 2일의 민중 봉기를 가능하게 할 구의 메커니즘이 드러나게 된다. 두 봉기에서 구 조직과 그 투사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마지막으로 파리와 전 프랑스의 결속이다. 1790년의 연맹제를 다시 개최해야 한다. 자유 아니면 죽음이라는 이 선서를 신성한 열정 속에서 되풀이하기 위해 프랑스의 전체 국미방위대가 모여야 한다.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자유를 위한 투쟁을 준비한다. 이 조치에 따라 8월 10일 봉기에 독창성이 되는 것, 즉 파리의 구들과 지방 연맹군들의 공동행동이 봉기의 진정으로 국민적인 성격을 부여하게 된다. 12월 18일 제시한 계획을 더욱 심화한 로베스피에르의 이 세 가지 요구는 이 혁명의 미래를 위한 중대한 조치들을 보기 드문 해안으로 제시하고 지시하고 있었다. 그는 여기에 또 다른 계획, 마찬가지로 미래를 위한 중대한 계획을 덧붙였다.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결국 전반적인 무기력증과 혁명적 열정의 추락에 충격을 받는다. 공공의 정신을 일깨우고 정치적 죽음의 징후인 이 치명적인 혼수 상태로부터 민중을 구해내야 한다.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은 전쟁이 아니라 민중 전체의 협력으로 계속될 국민적 축제의식, 브루투스, 빌헤름 텔, 그리고 또는 그라쿠스 형제를 무대에 세우는 그 기술, 마지막으로 민중들이 가장 훌륭한 작가와 예술가들에게 상을 주는 경연들이다. 로베스피에르는 노인들이 수여하는 관 또는 아마도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미인들이 수여하는 관을 받는 자신의 친구 다비드를 언급했다. 입법의회에 대한 가혹한 비판이 이 유쾌한 이미지에 덧붙여졌다. 로베스피에르는 민중의 존경을 받지 못한 의원들의 죄를 물어 금고형으로 처벌하는 법을 요구했다. 그리고 특히 그는 리옹, 캉, 남부지방을 뒤흔들고 있는 반혁명 소요에 대해 의원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그의 성견지명은 국민공회가 1793년 7월 노력을 기울여야 할 모든 요충지들을 지적한 셈이었고 빠진 곳은 오직 방대뿐이었다. 브루투스, 마르쿠스 주니어스 브루투스,
기원전 85년부터 기원전 42년 고대 로마의 정치가 기원전 44년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스스로 황제가 될 것을 우려해 그를 암살했다. 그의 영향력 때문에 수십 명의 원로원 의원들이 암살에 가담했다. 빌헬름 텔, 윌리엄 텔, 13세기의 오스트리아의 압제로부터 스위스의 독립을 위해 싸운 전설상의 영웅, 정치적, 개인적 자유를 위한 투쟁을 상징한다. 그라쿠스 형제, 티베리우스와 가이우스 형제, 로마 공화정 말기인 기원전 2세기의 호민관들로 평민들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다가 그에 반대하는 원로한 의원들이 핵체계한 폭동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다. 다비드, 자크 루이 다비드, 1748년부터 1825년 화가, 국민공예 의원, 혁명 초기에 자코뱅으로서 정치에 적극 참여했으며 1793년까지 예술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술계의 독재자로 군림했다. 붓을 든 로베스피에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혁명을 선전하기 위한 각종 그림과 선전물 제작으로 바빴으며 혁명기에 여러 축제들을 조직했다. 테니스 코트에 선서, 청년 마라의 암살 등을 그렸다. 캉, 프랑스 북부 바스노르방디 지방의 한 도시, 혁명 기간 중 지롱드파의 활동 중심지였다. 방디, 1793년 3월부터 방혁명 반란에 돌입하는 프랑스 서부 페드랄루아르 지방 해안의 도시. 자유의 가장 열렬한 수호자들과 특권층의 가장 맹렬 자주